존경받는 석학, 웃기지 마세요. 그는 밤마다 가면을 벗는 악마였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영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인문학 강좌에서 처음 최석훈 교수를 본 순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깊이 있는 통찰의 마음이 끌렸던 게 사실입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성이 묻어났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그날의 강의는 혼자 살아온 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인문학의 완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본질이죠. 강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석훈은 영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말씀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석훈은 매주 강의가 끝나면 영자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영자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의 생각을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석훈이 청혼했습니다. 영자 씨, 저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주시겠습니까? 영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홀로 살아온 세월이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던 그녀에게 석훈의 청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석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석훈의 지인 몇 명과 영자의 친구들만 참석한 작은 예식이었지만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석훈은 식장에서도 품이 있었고 영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아름다운 황혼을 만들어 갑시다. 석훈의 말에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신혼 첫날 밤 영자는 석훈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30평대 아파트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영자가 감탄하자 석훈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은 제 인생입니다. 당신도 이제 이 책들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저녁을 먹고 영자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석훈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일 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영자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침실로 들어간 순간 영자는 침대 위에 놓인 이상한 옷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가 달린 도저히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코스튬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입어보세요. 석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의실에서 듣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으라니까요. 제가 준비한 겁니다. 석훈은 팔짱을 끼고 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자는 당황스러웠지만 신혼 첫날 밤이니 남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석훈은 영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세요. 아내의 도리 아닙니까? 석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 하지만 석훈의 표정은 단호했고 영자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와 석훈의 발을 씻기는 동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죠. 석훈은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애정이 아니라 소유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석훈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선택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을 차려드릴게요. 그는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하며 평범한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자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훈이 출근한 후 영자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석훈의 제자들에 대한 음담패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중 김모 학생의 다리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짧은 치마를 입고 앞자리에 앉더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 인문학을 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던 그 교수였단 말인가? 영자는 일기장을 다시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 결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은 또다시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다른 옷을 입어보세요. 영자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싫다고요? 부부 사이에 뭐가 싫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이런 것도 모르는군요. 부부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간다는 게 이런 건가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영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석훈이 비웃었습니다. 정상? 당신이 뭘 알고 정상을 말합니까? 당신은 고작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는 박사이고 수십 년간 인문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자는 석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 때문에 평생 움츠러들고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석훈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제가 바보였어요. 석훈은 거실로 나가버렸고 영자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 이후 석훈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자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그는 지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당신은 철학을 모르니까 이런 것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플라톤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영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무식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석훈의 말이 맞는 건가?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석훈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밖에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집에만 있잖아요. 석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심스러워요.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영자는 억울했지만 이미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석훈은 영자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어요. 나가주세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석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부증 환자예요. 저를 의심하고 제 일기장을 몰래 뒤지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거부했죠.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영자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일기장은 우연히 본 거였어요. 하지만 석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모든 게 당신 잘못이니까요. 짐 싸서 나가세요. 영자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약간의 옷까지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선 영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들 바빴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시원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영자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그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거절당할 때마다 영자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자는 방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몇 달간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요양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인의 대소변을 치우고 식사를 도와주고 목욕을 시키는 일. 몸은 힘들었지만 영자는 버텼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연예 뉴스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석훈이었습니다.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명한 인문학자 최석훈 교수가 30세 연하의 제자 이수진 씨와 재혼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석훈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32세의 이수진은 석훈의 제자였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석훈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수지는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영자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해해준다고? 그 여자도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혼한 전처일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훈과 수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석훈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녀는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밤 영자는 노인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영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혹시 일 관련 급한 연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영자는 놀랐습니다. 사모님?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 이수진이에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석훈의 새 아내? 왜 제게 전화했어요? 영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영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상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셨어요. 영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옷을 입으라고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도 그래요. 거부하면 저를 무시해요. 제가 철학을 전공해도 저를 바보 취급하세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석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이라고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5달째예요. 근데 교수님은 제 상태는 신경도 안 쓰세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해요. 저 정말 무섭고 미칠 것 같아요. 영자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세요. 왜 저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요. 그리고 제 학위를 못 받게 하겠대요. 교수님 힘이면 가능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모님도 같은 일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건 수진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당신이 젊고 예뻐서 석훈이 선택한 거고 당신도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에 혹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공포와 절망을 수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하고 다시 연락할게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가?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수진을 외면한다면 수진도 자신처럼 맨몸으로 쫓겨나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석훈을 끝장내겠다고, 더 이상 그가 여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영자는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수진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뭐든지 할게요. 영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훈의 학대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먼저 녹음기를 사세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할 때마다 녹음하세요. 목소리, 말투, 모든 걸 다 녹음해야 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하세요. 작은 거, 눈에 안 띄는 걸로요. 침실 책장 위, 거실 화분 뒤, 그런데 설치하면 교수님은 모를 거예요. 수진은 영자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 석훈의 학대 장면을 녹음하고 녹화했습니다. 영자는 수진에게 계속 연락하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가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수진은 영자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석훈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을 학대했고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천박한 것들, 네 발이나 할차. 석훈이 수진에게 소리치는 장면. 수진이 임신한 몸으로 무릎 꿇고 있는 장면. 석훈이 기괴한 코스튬을 입힌 수진을 조롱하는 장면.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석훈의 인생 회고록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정재계 인사, 학계 인사, 그리고 석훈의 제자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석훈은 양복을 빼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정리한 이 책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훈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 아내 수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배를 드러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수진은 제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훈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석훈의 집 침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석훈이 수진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내가 무슨 박사야? 멍청한 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훈이 수진에게 이상한 옷을 입히는 장면. 수진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장면. 석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박한 것들, 내 발이나 핥자. 이게 아내의 도리야.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최 교수님이야? 믿을 수가 없어. 저런 사람이었다니. 석훈은 창백한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무대 뒤로 가서 누군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지금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석훈의 서재에서 발견된 여학생들의 몰카 사진들. 일기장에 적힌 음담 패설들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김 학생의 다리가 오늘따라 야하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내일 연구실로 불러야겠다. 연회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요양보호사 복장을 입은 영자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석훈은 영자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영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석훈 교수의 전처 박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사람과 결혼했다가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의부증 환자라는 누명을 쓰고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기 때문에 버려진 겁니다. 영자는 관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이 사람은 밤마다 가면을 벗는 악마였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제자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러면서도 텔레비전에 나와 인문학을 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떠들었죠. 이게 당신이 말한 고귀한 인문학입니까? 영자는 석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석훈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목소리와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자 옆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교수님의 아내 이수진입니다. 아니, 이제는 아내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임신 중인데도요. 이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이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사람들은 석훈을 비난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교수라니. 학교에서 당장 쫓아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석훈은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수진도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두 여자는 연회장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는.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사람한테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후 며칠간 뉴스는 온통 석훈의 스캔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명 인문학자, 아내 학대와 제자 성희롱 의혹 최석훈 교수, 결국 파면, 인문학의 추락, 최석훈 사건이 남긴 것들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석훈은 대학에서 파면되었고 그가 출연했던 방송들은 모두 재방송이 금지되었습니다. 출판사는 회고록 출간을 취소했고 이미 배포된 책들은 회수되었습니다. 석훈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학자로서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영자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석훈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도 석훈을 상대로 재판을 했고 뒤늦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받은 위자료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자네 반찬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예요.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영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몸은 좀 어때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달이면 출산이에요. 영자는 수진을 안으로 들이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뭐하고 지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학위는 다른 교수님 지도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천천히 제 길을 찾아갈 생각이에요. 사모님처럼요.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우리 둘 다 잘할 거예요. 두 여자는 가게 안쪽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큰 대야에 배추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김치 담가봐요. 재밌어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영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김치 담그는 게 인생이랑 비슷해요. 처음엔 맵고 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이 나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익어가는 거겠죠. 두 여자는 웃었습니다.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고 김치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62세에 모든 걸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자유롭다고. 석훈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영자와 수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한 통 주세요. 영자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수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사모님. 두 여자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때 교수님이랑 결혼한 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사모님도 못 만났을 테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고통도 배움이 될 수 있다고 교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석훈을 만난 건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수진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사모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영자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충분히 강해요. 우리 둘 다 강해졌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가게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 62세에 사랑을 만났다가 배신당하고 맨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은 가게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은 동지와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침마다 김치 담그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쉬고 소박하지만 제 것인 삶이요. 당신은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학위 마치고 나중에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요. 그리고 사모님 가게도 자주 도우러 올게요. 영자는 수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여자는 가게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석훈은 어디선가 홀로 앉아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학자였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밑에 추악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생 인문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영자와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배웠습니다. 연대의 힘을, 용기의 의미를,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독립된 인간이었고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너무 늦었네요. 영자도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몸조리 잘하고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자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이 공간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62세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사는 삶이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교단 위에 서서 인문학을 말하던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 교단 아래에서 고통받던 두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낮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요. 영자의 가게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자는 또다시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수진도 자신의 자리에서 아이를 낳고 공부를 마치고 꿈을 이뤄갈 것입니다. 두 여자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가면을 쓴 남자는 몰락했지만 가면을 벗은 여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인문학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빛나고 있다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빛이라고. 영자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은 때로 잔인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 속에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요. 영자와 수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면이 있습니다. 학자의 가면, 교수의 가면, 존경받는 사람의 가면. 하지만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면이 너무 완벽해서 그 뒤의 추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와 수진이 증명했듯이요.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자는 두려웠습니다. 석훈을 고발하는 것이, 세상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수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석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해서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영자는 쫓겨난 후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어 생계를 이어갔고 결국은 자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석훈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자가 증명했듯이요. 62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63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영자와 수진이 석훈을 무너뜨린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방어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를 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대의 힘은 놀랍습니다. 혼자였다면 영자도 수진도 석훈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용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석훈을 용서할 필요도 자신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자와 수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의 불은 꺼졌지만 내일이면 다시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영자는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신만의 삶을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교단 아래의 두 여자는 이제 교단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햇빛 아래 당당히 서 있는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는 희망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을 뚫고 나온 두 여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위로가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 시니어 공감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